뭐 협상은 길어질 가능성도 뭐 있을 것 같습니다. 길어진다. 그러면은, 길어진다면은 7월 30일 날이 지금 IMF 자금 상환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디폴트까지도 감안하면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깔끔하게 해결될 수 없는 게 지금 그리스 내부 사정이 다시 네네.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뭐, 네네. 치프라스 총리의, 뭐, 사임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예 뭐, 극단적인 뭐 사람들은 아예 분할해버리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라를? 뭐 그런 얘기까지 뭐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스 내부 사정이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치프라스 총리의, 일단 확실한 결정도 못 내리고 있고 그렇다고 네네. 해서 뭔가 결단력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의외로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시장에 영향을 줄 거냐?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좋아지면 또 시장이 급등할 거냐?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뭐 그리스 이슈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더 이상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최악의 상황을 낳지 않기만 한다면 뭐 시장의 방향성 자체는 크게 문제를 제기하진 않는다. 오히려 달러 강세와 미국의 금리 인상 자체가 좀 더 문제가 아닌가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에 별로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물 쪽에서 코스피에서 132억의 매수,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억의 매도, 선물 쪽에서는 지금 한 1200계약 정도 매수가 진행되는 거 봐서는 그냥 관망하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지 시장에 대해서 또 매도나든가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수로는 뭐 거래소가 일단 마이너스, 코스닥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플러스인데 뭐 제약주에 대한 흐름도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증권주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제약주 같은 경우는 일양약품이 후발주들 1조대에 있던 뭐 대웅제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일양약품이라든가 이렇게 1조대에 있던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에 대한 흐름, 후발주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무섭게 전개되는 것이 시장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부강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후발주에 대한 역할을 했던 그런 기업인데 1조대에 있던 기업들에 대한 상승세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좀 돋보이는 그런 하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외에 또 특징적인 모습들 살펴볼 수 있나요? 네, 일단 기관의 매수와 그 외국인의 매수가 동반되는 업종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의약품 업종이에요. 네네. 의약품 업종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나타나고 있고요. 철강 업종을 또 외국인들이 비교적 강하게 사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운수장비 업종 좀 사고 있고 금융업종에 대한 매수가 강한데 외국인들은 지금 그 금융지주사들, 하나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지주사들 중심으로 사고 있는데요. 기관들은 또 반대로 증권주들을 적극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네. 물론 수익률은 증권주가 더 좋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의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의 강세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유가증권 시장의 제약주들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흐름은 지금 나스닥 시장의 지속적인 신고가, 그리고 나스닥 시장 내에서 바이오 종목군들이 전혀 죽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이런 신고가 흐름에 같이 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종목군들, 제약주들의 상승세는 뭐 쉽게 꺾이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뭐 고평가 논란에 따른 변동성 증가도 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이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하고 가자. 네. 대신 지금 이 종목들 빼면 수익률도 답이 없다. 이런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또 그 외에 이제 지금 잠깐 보게 되면 오랜만에 또 태양광주도 OCI가 움직이는데 OCI는 뉴스가 하나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인도 그 소프트뱅크에서 인도에 뭐 투자하겠다. 이건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그 외 쪽에 대한 뭐 뉴스 쪽을 보게 되면 어제 이제 SK그룹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장중한 또 5%까지 하락을 했었고, 연기금에서 SK그룹과 SKCNC의 합병에 반대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반대한다고 한들, 이거 별 영향 없는 거, 합병하는데 영향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전포석에 대한 흐름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삼성물산을 반대하기 위한 어떤 그러니까 찬성하기 위한 면죄부 차원에서 일단 너는 맨날 찬성만 하니? 라는 거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찬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반대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삼성물산도 반대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사전 포석인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김종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네. 국민연금도 너무 싸다. 네. 너무 싸다. 너희가 지금 뭐 지배구조 개편하는 거고 뭐고 다 좋은데 그런 싼 가격에 하면 우리는 그걸 공정하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선전포고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앞으로 뭐 지배구조가 어떻게 바뀌든 아니면 누가 물려받든 그건 상관없는데 그렇게 싼 가격에 하게 되면 우리도 계속 강자를 부릴 수 있다를 전 내포하는 거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뭐 강력하게 의견 표시한 것도 아니고 뭐 법원을 부른 것, 법에다 뭐 호소한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처음으로 이렇게 반대의 포석을 보여주었다라는 건 네. 국민연금도 앞으로 투자해서 수익률 내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노력할 것이다라는 일종의 뉘앙스고요. 그러면 뭐 삼성그룹이 되었든 아니면 뭐 SK그룹이 되었든 대부분의 그룹사가 3세 경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게 그러면 관련된 그 지배구조 관련된 종목군들을 제가격을 받고 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나쁜 뉴스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물산도 반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근데 저는 뭐 그 개연성도 있다고 보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다. 네. 개인적으로는 어떤 쪽에 더 무게를 두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 외국계 펀드와 연계하면 네. 뭐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을 받아서 매국 노짓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그런 또 포퓰리즘에 굉장히 휩싸일 가능성이 그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뭐 실제로 주총장에 가게 돼서 표를 좀 몰아줄 가능성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좀 지연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연될 결국 가능성이 궁극적으로는 합치게 네. 되겠지만 아마 지연시킬 가능성 정도. 그리고 지연시키면서 그 해당 종목군들의 가격의 한 단계 레벨이 좀 높아질 가능성 정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삼성물산 오늘 주가에 대한 흐름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SK와 SK CNC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병에 대한 쪽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조금 뭐 그렇게 적극적인 어떤 그 트레이딩, 뭐 어떤 그 시장에서 뜨거운 형태에 대한 모습보다는 좀 관망하는 형태, 이런 시세에 대한 쪽이 상당히 좀 강하게 전개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보여지고 있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글쎄요, 지금 뭐 그 기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관망하는 형태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 강세 여전한데 이 부분 이제 어때까지 이어질지는 좀 메이저 리포트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호선 교수님 모시는 날이죠. 유호선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꾸 이렇게 입에서 옛날 이름이 자꾸 나와갖고, 그렇죠. 예, 이제 본인 실명으로 이제 교수님을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우리 자, 유호성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네, 저도 뭐 개강 다시 아, 준비를 또 네네. 해야 돼 갖고요. 네. 계속적으로 좀 학교 다녔었고. 저도 머리가 아파요. 그것 때문에. 요즘에 학교 그 커리큘럼 잡는 게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네. 또 앞으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혹은 교육 네.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좀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계를 조금 더 높이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이 커리큘럼 잡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네. 교수님 머리 가르마 방향이 바뀐 거 아니에요? 가르마 방향은 마음에 드는 대로. 마음에 드는데요. 어제 지난주하고 바뀐 것 같아갖고.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네. 여기 와서 네. 급하게 좀 했고요. 네네. 오늘 같은 그런 경우 겁니까? 미리 좀 준비를 네네. 했고요. 네. 그렇습니까? 자, 오늘 준비하신 자료 내용 좀 진행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그 5G라고 네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IMT 2020이라고 공식 명칭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에 따른 이슈가 나오면서 일단은 5G 속도 경쟁이 재개된다라는 그 타이틀로서 좀 언급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에 실질적으로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전에 그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평창올림픽에서 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8년에 그 외에 5G에 대한 서비스를 또 한번 진행을 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부터 지난주였죠. 지난주 한 주 동안요. 지금 국제 전기통신연합 여기에서 공식적인 명칭 5G에 대한 공식적인 명칭을 지금 뭐 발표를 했습니다. IMT 2020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안에서는 이제 어떤 기술이 구현되는지에 대한 청사진이 공개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5G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보통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세요. 지금도 빠른데 더 빨라서 뭐 할라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5G가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거하고 그냥 단순하게 빨라지는 것만 있는 겁니까? 빨라지는 거가 가장 기본적인 네.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또 다른 기술이 적용이 되겠죠. 빨라지기 네. 위한 다양한 기술이 좀 방침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빨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사물 인터넷 쪽으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5G가 되게 되면은 사물 인터넷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꿈꿔왔던 부분이죠. 사물 인터넷이 공식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5G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전에 LTE나 LTE 이런 과정이 계속적으로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 지금은 중간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무인 자동차라든가 사물 인터넷 말씀을 해드렸던 그 다음에 실감 미디어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뭐 그런 내용은 조금 차차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LTE죠. 2011년 7월 달에 출시가 되었고요. 그보다 2배 빠른 LTE, 광대역 LTE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보다 또 LTE보다 3배 빠른 광대역 LTE가 출시가 되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광대역 3밴드 LTE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KT에서 가장 처음으로 기가 멀티패스 그러니까 기가 LTE라는 부분을 또 출시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출시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기존에는 이제 다른 분야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종이라고 해서 두 개를 이제 합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게 되는데 이 기술이 5G로 가기 위한 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4G라든가 5G에 대한 속도 거의 2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현재 같은 경우는 3기가 정도의 용량을 받는데 한 21초 정도 예상이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G로 넘어가면은 1초 만에 영화 한 편을 다운받을 수 있는 속도 경쟁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용량을 쓰는 게 아니냐 혹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걱정에 좀 벗어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종으로 나누게 되면서 그런 속도 경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기술력으로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이종망 융합 기술이라는 부분입니다. LTE 4배 속도, 광대역 LTE가 4배 속도고요. 거기에 기가 와이파이라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보게 되면 1.17기가 말씀을 해드렸던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데 10초, 16초, 네. 20초 안에 영화 한 편을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속도가 제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결국은 이 이종망 융합 기술이 5G로 넘어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기가 LTE 같은 경우 출시가 되었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기존의 갤럭시 S6 이전에 만들어진 스마트폰으로는 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SKT나 좋네. LG나 KT 같은 경우 갤럭시 S6 그다음에 엣지에 쓰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1.17기가에 해당하는 속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 KT에서 처음 상용화를 했지만 지금 SKT나 혹은 LGT 역시 이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용자에 따라서 어떤 요금제를 쓰냐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해당되는 그런 통신사에 대한 서비스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향후 계속적으로 ICT를 좀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물인터넷 표준 기술을 지금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 표준 특허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계속적으로 ICT 부분을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데 뜻을 같이 모으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같은 경우 기가 인터넷을 쓰고 있죠. 그런데 2017년에 지금 스마트카, 스마트폰, 그 다음에 스마트 의료, 헬스케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이 지금 출시가 될 것으로 장기적인 로드맵을 잡고는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은 2018년이 되어야지만 조금 더 완벽하게 구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2020년이 돼야지만 공식적으로 표준 기술이 완벽하게 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TV에서 보았던 공상과학 만화죠. 그런 기술이 곧 이제 현실 앞에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김종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5G가 되면은 어떠한 변화가 일단 생길 것 같습니까? 네, 일단 네. 최근에 그 다음 세대 통신망으로 넘어가는 기술이 예전에는 아예 새로운 통신망을 깔아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주파수 대역을 묶어서 하나로 이제 가져가게 되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제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봉인김 선달되는 거는 앉은 자리에서 돈만 더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그거랑은 약간 좀 개념이 다르지 그런 건가요?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네.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런칭되고, 그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통신주가 이제는 배당이나 주는 멍청한 종목이 네. 아닌 새로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 그 통신망을 바탕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창조경제 아니면 뭐 컨버전스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무인자동차 지금 현재 구간으로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무인자동차로 가기 위해서는 통합 제어, 특히 신호망에 대한 통합 제어가 필요한데 그럼 뭐 거의 슈퍼컴퓨터급의 그 용량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통신 속도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5G로 가게 되면 뭐 된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5G가 우리에게 정말 큰 수혜를 주기 위해서는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5G가 국제 표준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IEE에서 단 한 번도 우리나라 한국 표준이 세계 표준으로 된 적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가 5G의 표준을 글로벌 표준으로 가져갈 수 있냐라는 부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향후 5G로 가면서 어떠한 새로운 서비스가 런칭이 되고 그 서비스에 런칭되는 적극적인 기업들은 어디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좀 더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지금 보게 되면 일단은 5G 되면 저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집에 일단 유선 인터넷 그런 거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필요 필요가 없다는 없죠. 얘기, 이제 네. 필요 없다는 얘기냐. 허그 하나, 내 핸드폰만, 혼자 사는 사람,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냥 내 핸드폰으로 그냥 계속 테더링해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집에서도. 그렇죠. 근데 내 PC 켜놓고 노트북 켜놓고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이제는 아예 2020년쯤 되면은 그럼 아예 이런 것들을 무선 인터넷, 그러니까 유선 인터넷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다 무선으로 이제 진행이 네. 될 거고,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네. 돈을 그냥 또 봉이 김선달처럼 돈을 그냥 앉아서 버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주파수를 어떤 주파수를 가지고 오냐가 가장 큰 핵심이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계속적으로 주파수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LGT가 뭐 주파수를 인수하게 되면서 수혜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과연 주파수 배정에 대한 이슈가 한 번 더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2020년이라는 목표를 좀 잡고 있지만 그 전에 구현돼야 될 기술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 클라우드, 지능형 인프라, MIMO, 그 다음에 단말기 통신, 멀티, RAT라는 기술인데 네. 이 기술이 어느 정도는 좀 구현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가 또 있는 게요. 이거는 지금 뭐 이 정도는 돼야지 5G로 넘어갈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통신사에서는 요금이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갖춰져서 진행되기 시작할 때는요, 아마 2020년을 훨씬 뛰어넘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뭐 앉아서 돈 버는 그런 것보다는 과연 이런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또 만들어지느냐가 뭐 통신사에서는 조금 더 큰 혜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관련주에 대한 쪽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파이오링크, S넷, 네. 뭐 화면 보시면서 네네. 좀 더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요. MDS 테크, 효성 ITX, 기가레인, 엔텔스. 근데 대부분 5G의 속도 경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떤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냐면 결국 뭐 관련된 기술로서 사물 인터넷 관련주가 모두 엮이는 그런 모습인데 모두 엮이는, 이놈저놈 다 엮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물 인터넷 관련주가 너무 많아요, 사실. 네. 그 안에서 이제 가장 뭐 반도체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그쵸. 뭐 거의 대부분의 네네. 그 전기전자, 그 다음에 뭐 통신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것보다 뭐 더 뛰어난 기술을 앞으로 매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종목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적으로 당연히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 현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뭐 큰 종목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뭐 주도주라고 일컬어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주로서 한 6개 정도를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반도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주부터 뭐 웨어러블,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뭐 홈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뭐 스마트카 이런 것까지 다 싹 엮어갖고 이게 지금 다 관련된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프라가 깔려야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거고. 네, 그보다 근데 먼저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5G가 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크는 게 게임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왜요? 가지고 있거든요. 게임주는 뭐 지금이나 뭐 나중이나 뭐 이렇게
상관없지 않나? 일단은 기본적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게 이제 지금 예. 2D와 3D의 차이가 굉장히 어. 좀 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5G에 대한 얘기가 해외 쪽에서는 게임에서 먼저 가장 먼저 적용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재밌는 기술인데 실감형 콘텐츠라고 해서 지금은 휴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휴보. 네, 네, 휴보. 그 로봇 5G에 네네. 대한 로봇 기술 거기에 AI까지 지금은 인식이 된다라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그게 거기까지 인식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게임을 하는 데서 지금은 뭐 예전에 그냥 화면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예전에 DDR이라고 해서 네네. 그 춤추는 그런 게 나왔었죠. 그리고 뭐 손 흔들고 그러면서 뭐 인식이 되는 그런 기술인데 그런 기술이나 혹은 총싸움하는 기술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밑에 아마 집에서 올라와요. 네? 밑에 집에서 올라와. 그럴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제 네. 그 키넥트를 비롯한 그런 네네. 일종의 가상현실, 뭐 VR, 네네. 뭐 이런 것들의 가능성은 충분히 어. 저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각 나라의 통신 발전 속도가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뭐 기가 LTE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주변에 어느 국가를 살펴봐도 그 정도 속도가 나는 어. 국가가 없고 유럽에 가보면 다 뭐 가보신 분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3G 아직도 쓰고 있고 2G 쓰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아예 뭐 스마트폰이 무용지물이 되는 지역이 많다라는 점에서 그 격차를 어떻게 메꿀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유럽 쪽에서 얼마나 투자를 더 하는지 그리고 지금 아예 인터넷망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소외된 지역에서는 지금 구글이 뭐 벌룬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터넷망을 넓히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게 국가와 연계돼서 가지 않을 경우에는 의외로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5G의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국가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대만큼의 실적이 나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게 통신사에서 얘기하는 속도를 뭐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쵸. 뭐 5G가 얼마의 속도가 나온다? 그거 다 이제 뭐 거짓말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어차피 옛날에 CDMA 방식으로 다 분할해서 쓰는 네네. 거기 때문에 절대 뭐 그 속도는 안 나온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안정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의 문제가 있고 아까 주파수 얘기해 네. 주셨는데요. 이 화이트 주파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TV 주파수인데 TV 주파수 중에 남는 부분을 활용하면 이게 굉장히 멀리 가고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제 구글이 일부 미국 대학과 추진했던 슈퍼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중계기 한 대가 반경 10km의 커버리지를 갖고 있고요. 속도는 기존의 와이파이보다 몇 배나 속도가 빠른 걸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미국의 통신사들과 뭐 국회의원들의 로비로 인해서 제대로 추진되지 네. 않고 뭐 사그러진 그런 기술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복잡다단한 이슈들이 쌓여 있고 거기다 국가별 규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고려해 봤을 때 표준화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 LTE 방식은 기존의 그 FDD 방식과도 차이를 네. 보이고 있다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복합적으로 고려하시면 의외로 투자할 만한 종목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뭐죠? 네,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네네. 좀 해봤는데 찾는데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또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전기전자 쪽에서는 뭐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네. 있는 TV라든가 그다음에 모바일 쪽으로도 결국은 원천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네. 측면에서 조금 저도 준비를 하면서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러시아의 기업을 그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죠. 그거를 네네. 그런 기업을 중소기업과 기술 제휴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이쪽과 관련된 기술을 좀 찾아보게 되면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찾고 왔는데요. 2014년 보게 되면은요, 사실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면 좋다,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술 무역 수지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뭐 기술 수출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건데 결국 기술을 팔아갖고 혹은 사와갖고 그거에 대한 비율을 확인하는데 작년에 한 57% 정도, 0.57 정도 나왔는데 이게 역대적으로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2002년부터 이제 측정을 한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특허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계속적으로 좀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특허에 대한 얘기는 뭐 삼성과 애플에 대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애플과 지금 샤오미도 역시 이런 특허 전쟁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특허 괴물이라고 하는 NP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천 기술 확보를 얼마나 빠르게 하냐가 제일 중요한 상황인데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전기전자로 먹고 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거 말고 자동차가 있죠. 일단은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가장 표준 편차가 좀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가 역시 뭐 80% 가까운 그런 수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기술을 수출하는 기업은 중국이 한 거의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기관 같은 경우는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수출을 좀 하고 있는데, 결국은 중국 같은 경우 확실하게 특허료라든가 이런 기술료를 내게 되면 사실은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안 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은 계속 악재로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라든가 그 외 기계, 정보통신 쪽으로 바꿔는 있는데, 역시 뭐 전기전자에 대한 이슈가 네. 계속적으로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엔저에 대한 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무너졌다라고 대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거기에서 버틸 수 있는 건 품질 경쟁력인데, 사실 품질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될 부분이 원천 기술이라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과 현대차를 대표적인 제조업 업체로 네. 보고 있습니다. 뭐 몸통으로 보고 있지만 하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0에서 90%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요, 여기에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남느냐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출 원가 비중이 82.5입니다. 그리고 판매 관리비가 12.1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금을 좀 올려주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불구하고 매출 원가로 많이 나간다라는 얘기죠. 매출 원가로 많이 나간다라는 얘기고, 뭐 제품을 또 뭐 원재료를 좀 가지고 와서 그거를 경쟁하기에는 이런 원천 기술 특허료가 좀 많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출은 크겠지만 벌어들이는 순수익이나 영업이익은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으로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개의 제조업 기업을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영업이익률 변화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이너스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체 매출 원가가 좀 늘어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죠. 대기업에 하청하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 우리나라와 좀 비슷합니다. 뭐 81.4,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88%까지 중소기업이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영업이익을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한국은 24% 정도 남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91%가 남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뭐 원천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MP3라고 하죠. 우리가 한참 또 들고 다니던 MP3 같은 경우는 원래는 우리나라가 표준 특허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넘기게 되면서 국내 쪽에서 기술 특허료만 제공을 했던 금액이 3조 원이 좀 넘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원천 기술을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3천억 같은 경우 다시 벌어들일 수 있는 3조 정도 되거든요. 3조? 대표적인 게 안드로이드 아니야. 그렇죠.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이런 원천 기술을 계속적으로 좀 팔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깝다라고 관련된 볼 수 기업? 있는데, 예, 예. 제가 그래서 원천 기술 네. 보유 기업을 딱 봤어요. 봤는데 레고캠바이오, 우진 BNC, 레고캠바이오. 그 다음에 코넥스에 상장된 툴젠이라든가 시젠, 네네. 디오텍, 그 외에 또 많습니다. 아까 전에 뭐 일동제약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네네. 유산균 분야에 또 원천 기술을 또 확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상이라든가 오늘 상장된 세미콘라이트, 그 다음에 트레이스, SKT 역시 3D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가들을 흐름을 보게 되면은요, 일단은 뭐 상장 대비해서 물론 기간이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이제 그것보다는 훨씬 높은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갖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하루하루
단기적인 매매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길게 보셔갖고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충분히 향후에 수익을 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고캔바이오는 레고캔바이오 아주 신났네. 레고캔바이오가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분자 구조에 대한 재조합을 통해서 그쵸. 이제 그 막 맞춤형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내겠다. 항생제 치료, 항생제 치료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쵸. 거고. 시젠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 시젠이 조금 덜음지긴 하는데 요거 좋네. 덜음지겨서. 시젠은 뭡니까? 한 번에 이제 네. 다양한 병을 네네. 또 확인할 수 있는 진단 구조를 네, 좀 진단 만들었어요. 키트. 네, 네. 진단 키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툴젠 같은 경우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게 네. 유전자 가위라고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 네. 그 유전자 구조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쪼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배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툴젠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 코넥스에서 저 찾아보니까 굉장히 또 높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넥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코넥스 계좌가 이제 그 예전에는 3억이었는데 1억으로 낮췄고, 네. 1억 아니어도 뭐 3천만 원까지 그냥 투자하는 거는 허용해 준다. 허용해 주겠다라는 허용해 얘기가 주겠다라고 나오고 했으니까 뭐 코넥스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코넥스는 상한가 하한가 제한폭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없죠. 있는데, 예. 근데 그렇게 높게 또 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디오텍인데 이 디오텍은 뭐죠? 음성인식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아까 전에 사물 인터넷에 잠깐 얘기를 디오텍. 했는데, 네, 방 안에서 음성인식으로 이제 또 불 켜 그러면은 또 음성 인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불이 켜지고.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그 아마존 에코 서비스 같은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불 켜 이러면 다 알아듣고 지가 분석해갖고 그렇죠.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도 스마트폰에는 네. 뭐 시리 같은 거잖아요, 시리. 그쵸. 시리. 예. 그러니까 아마존 에코 그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국내, 이게 해외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국 서비스 하려면 이게 한국말로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이제 디오텍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아마존 에코 지금 잠깐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디오텍에 대한 기술 같은 게 필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보게 되는 인공지능 서비스고 어제 우리가 보여줬던 로봇 페페. 네. 로봇 페페 같은 경우도 일단 말하는 걸 다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말하는 걸 알아들어 먹어야지 뭐 이렇게 대화를 해주고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오텍의 기술이 다 들어간다 이런 겁니까? 이게 원천 기술이라는 얘기예요. 원천 기술을 좀 확보를 하고. 근데 이게 있다는 영어도 점은 돼요? 다른 나라 말도 되나? 제가 한국에 살아서 영어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네, 근데 네. 보통 보게 되면은 네네. 영어 같은 경우도 적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스마트폰에 네네. 뭐 누군가를 저장하거나 했을 때 뭐 한국말이라고 하더라도 영어로 발음하지 않습니까? 아이폰 쓰십니까? 아이폰 쓰진 않습니다. 아이폰 안 씁니까? 아이폰 쓰십니까? 아니요. 아이폰이 없네. 시리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지금 여기서 네, 이학영 의원님이 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군요. 그렇죠. 아이폰 때문에. 아이폰 유저.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지금 보게 되면 레고캠 바이오 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툴젠, 뭐 시젠, 그다음에 이제 디오텍까지 해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단순하게 이런 쪽이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원전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뭐 IT주들,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주들 이런 그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앞에 전망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이 5G 기술, 그러니까 이 5G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플랫폼에 대한 변화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 사물 인터넷부터 시작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쪽으로 해서 좀 보셔야지 한쪽으로만 이렇게 집중해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선 교수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슈 돌직구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유호성 교수님이 지금 평생교육원에서도 강의가 이번 주에도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유호성 교수님 그 청주대 강의죠. 청주대 이제 그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 해갖고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 아마 유호성 교수님에 대한 강의도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 돌직구 들어가도록 할 텐데 아주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페이게이트사에 대한 이 외환 업무에 대한 쪽을 허용해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외환 업무를 페이게이트에서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이거 내가 어떤 장점이 있는 겁니까? 간편해지는 거 외에 간편해진다. 예. 그리고 뭐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외에 뭐 큰 장점은 저 개인적으로는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이제 외환 업무 하려면 뭐 은행도 가야 되고 네. 실제로 은행에 수수료도 좀 많이 물어야 되고
조금 손해본다라는 느낌이 솔직히 있잖아요. 왜냐하면 네. 외환을 사고 팔 때 가격 자체가 차이가 크니까 뭐 네. 수수료도 있고 그다음에 은행이 또 먹는 마진도 있을 거고 뭐 그런 부분들이 네네. 있는데 이걸 만약에 이제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쪽에서 만약에 해준다면 뭐 이와 관련된 수수료가 아무래도 오프라인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라는 네네. 점. 그리고 내가 간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 뭐 물론 또 보안 문제가 결부될 수는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또 외환 거래가 더욱더 활발해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뭐 중국 주식에 투자하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많아지면서 외환 거래가 자연스럽게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과거 우리나라가 이제 수지라고 하면 실제로 제품 팔아서 낳는 이 경상 수지밖에 네. 없었는데 최근에 뭐 서비스 수지, 이전 수지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편의성을 위해서도 저는 뭐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뭐 거래의 편의성, 상대적인 수수료율의 뭐 네. 하향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뉴스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페이게이트사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 역직구가 활성화된다는데 제가 이제 그 해외에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해외 직구를 하게 되다 보면 아마존이나 뭐 이런 데는 그냥 할 것 같아요. 그냥 뭐 내 카드 번호 넣고 하려다가 이제 그동안 페이팔 안 쓰다가 페이팔을 쓰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중소 사이트 들어가서 결제하려니까 불안한 거야. 이게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한 쪽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하다가 쓴 게 결국엔 페이팔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역직구에 대한 활성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마스터 비자 카드 없이도 해외 결제에 대한 쪽이 국내 이양자는 되고, 그러니까 외국인도 중소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손쉽게 결제가 된다라는 이런 장점이 일단은 발생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 페이게이트사에게도 호재겠지만 지금 이 플랫폼을 하는 기업들 뭐 인터파크라든가 아니면은 뭐 SK 플래닛 언제 상장하죠? 뭐 SK 플래닛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이런 관련된 기업들 플랫폼을 모바일 홈쇼핑이나 아니면 홈쇼핑과 관련된 인터넷 쇼핑과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어쨌든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뉴스가 아닌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네. 알리페이라든지 아니면 네네. 페이팔 같은 그런 이 페이먼트가 우리나라 시장으로 진출이 가능한지는 제가 잘 결제 모르겠는데 대행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제 알리페이하고 페이팔 같은 경우 국내에 들어와도 바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페이게이트를 끼고 가는 거니까. 예, 그런 네. 형태로 만약에 가게 뭐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실제로 외국인들이 과연 무엇을 네네. 이용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쵸. 직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나라 사이트, 우리나라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이용했을 네네. 때 내는 수수료와 그렇게 한번 돌아 들어와서 내는 수수료의 격차는 또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뭐 물론 양이 중요하겠지만 양이 만약에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 이건 뭐 돌아오든 안 오든 무조건 수혜인데 만약에 돌아오는 양이 일부로 제한되어 있고 알리바바처럼 자신들이 한국관을 따로 열어서 한국 제품도 거기서 따로 판다? 그리고 실제 결제는 또 알리페이나 이런 걸로 한다라고 한다면 국내 업체들에게 미치는 수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플랫폼의 크기와 플랫폼의 그 브랜드와 영향력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한국이 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아마 이제 네이버의 라인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데 라인도 아직도 그쪽에서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일단 그 외에 어쨌든 간에 이 페이게이트사에게는 핀테크 시대에서 어쨌든 간에 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해외 각수장이 되면 될수록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 네이버페이가 오늘부터 시작을 하죠. 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페이게이트사 같은 경우는 이 핀테크 전쟁에서 어쨌든 수혜를 본다라는 측면으로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페이가 글쎄요.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는 많이 봤는데 엠페이가 지금 네이버페이로 됐단 말이죠.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네이버페이가 오늘부터 이제 공식 시작을 합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써보신 분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계십니까? 오늘 오전에 내가 결제해봤다. 그러니까 엠페이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한번 네이버에 들어가서 저는 엠페이는 한번 결제해 본 적이 있는데요. 엠페이는 뭐 결제를 해봤는데 기존에 네. 있던 거하고는 다르지 전혀 않죠. 다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름이 됐으니까 유아용 튜브, 그죠? 유아용 튜브.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엠페이가 돼 있는 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네이버 로그인 후 제품을 검색해라. 네이버 로그인 후 로그인 안 했는데 검색하면 여기 엠페이라고 붙어 있네요. 화면에. 그죠?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엠페이라고 이제 붙어 있는 기업들 여기다가 이렇게 가서 이제 결제를 하라라고 하는 건데 이 엠페이로 결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편 결제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엠페이는 그 네이버 쇼핑몰에도 연결이 돼서 이렇게 같이 또 할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 프로모션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처음에만 카드 정보하고 휴대폰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엠페이 누르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비밀번호만 입력하게 되면 간편 결제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쇼핑몰에서 엠페이 한다는 게 이제 지금 핵심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되느냐인데 오프라인에서도 네이버페이의 영향력을
확장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오프라인 쪽에 대한 쪽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보게 되면 NFC 단말기,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NFC 단말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 같은 경우도 역시 단말기가 있어야 되는 방식인데 이 오프라인 결제를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에 대한 쪽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한다 놓고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한국사이버결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지금 그 NHN 엔터에서 진행하는 게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요 엠페이하고 한국사이버결제에서 진행하는 요 페이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상당히 앞으로 귀추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애플페이와 삼성페이가 어느 강도로 또 들어오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뭐 구글도 구글이 최근에 이제 가장 비춰지는 게 막 이 결제 구글 월렛 쪽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뭐 구글의 반격도 솔직히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만 일단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인 애플과 삼성이 어떤 스탠스로 시장에 런칭하느냐가 일단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국내에서는 뭐 카카오페이와 함께 뭐 이 네이버페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해외까지 확대되면서 좀 더 영향력을 낳으려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제 결제 쪽에서 지켜봐야 될 것은 삼성페이와 애플페이의 경쟁, 그리고 삼성페이에서는 과연 보안 서비스를 어떻게 끼고 갈 것인지, 그다음에 국내 업체에 대한 뭐 추가적인 인수를 과연 삼성이 단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쓰시는 분은 쓰실 텐데 애플페이나 이게 이제 단말기 오리엔트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확산해서 걸림돌, 국내 내부적으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런 이제 그 소프트웨어적인 그 방식이, 그 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하게 놓고 본다라면은 단말기 오리엔트된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해외여행 갈 때 내가 국내에서만 쓸 때 굳이 비자 마스터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해외 갈 때 비자 마스터 필요하듯이, 그러니까 뭐 내가 삼성페이나 애플페이 하나는 일단은 해외 가시는 분들은 들고 다니실 테고, 내가 국내 2개 정도는 쓰지 않을까요? 하나는 뭐 카카오페이가 됐던 엠페이가 됐던 뭐 지금 카카오페이가 됐던 네이버페이가 됐던 한쪽은 그냥 하나만 또 집중적으로 쓰게 되는 아마 이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뭐 삼성페이 쪽 알아봤는데 다날도 오늘 뭐죠? 인터넷은행 진출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제였죠? 그제는 이제 KD 이니시스가 인터넷뱅크에 진출하겠다라고 했는데 다날도 인터넷뱅크에 진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날에 대한 쪽은 시장에서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반응은 없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KD 이니시스의 파트너들하고 또 다날이 뭐 진출한다고만 얘기했지 어떤 구체적인 파트너나 계획은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지배적인 사업자랑 하느냐가 핵심인데 결국 다날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배적인 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네. 아마 이제 그 부분이 뭐 주가에 별 영향을 안 주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단날에 숨겨진 뭐 사업자가 뭐 누구였다라는 게 밝혀질 경우 그 평가에 따라서 뭐 또 주가 흐름은 달라질 수 있겠죠. 어쨌든 인터넷 쪽에서 추가적으로 돈이 되는 비즈니스가 많이 열린다. 즉 현실 세계에서 돈이 안 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고 경기가 생각보다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이버 세계로 가서 뭔가 돈을 벌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 사이버 세계에서 서로 헤게모니를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도 엄청나게 경쟁하고 있는 거고, 국내 기업들도 앞으로도 이와 같은 흐름들은 계속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그 핵심은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떤 그 뉘앙스를 보일 거냐. 그렇지 않아도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뭐 완전히 밀렸는데 뭐 계속 뭐 바다도 개발해보고 그 다음에 모두 내보고 했지만 시장에서 뭐 전혀 영향력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서비스 쪽으로 삼성도 갈 수밖에 없는데, 뭐 삼성페이를 시작으로 해서 뭐 보안 서비스도 최근에 한번 런칭을 했고요. 그 외에 다른 서비스들도 이제 줄줄이 런칭이 될 가능성이 높고, IoT로 가게 되면 아마 가전기기들도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품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글로벌리하게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표 종목으로서는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앞으로 누구와 협력하느냐,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일단 뭐 지금 보면은 또 이왕 나온 김에 핀테크로 계속해서 한번 가보자고요. 오늘 그 카카오 택시 이용해 보셨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용해 안 해보셨습니까? 카카오 택시가 그 전에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 전에 왜냐면 이제 위치 추적에 오차가 있었어요. 내가 앞 건물에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 키움 파이낸스 앞에서 불렀는데 저쪽에 오신 거지. 저쪽에 오셨고 왜 어디시냐고. 키움 파이낸스 앞인데요. 근데 이제 위치가 안 맞는 거예요. 정확도가 떨어졌었는데. 지도에 있는 격차가 있으니까. 예, 격차가 있어서. 근데 김 기사 인수하고 나서 이게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김 기사 지금 보게 되면 하루에 10만 콜이 뜬다라고 하는데, 하루에 10만 콜이 뜨는데 전체 콜의 60%가 지금 다 카카오 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 하시는 분들은 지금 김 기사 없으면 카카오 이 택시가 없으면
지금 이제 택시 영업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실 정도로 이 카카오 택시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겁고요. 그리고 또 확인해 보면은 그러면 이게 유료화되면 쓰시겠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콜비 우리가 1,000원 내잖아요. 그러니까 네. 10,000원 이하 결제는 1,000원을 내고 10,000원 이상 거리에 대해서는 그 콜비를 갖다 이제 면제해주는 이제 그런 그 콜택시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콜비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받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사용자한테 안 받고 만약에 택시기사분한테만 지불하라고 해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카카오 택시에 대한 반응에 대한 쪽이 일단 상당히 뜨겁고 이 카카오 택시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 페이가 또 붙을 수가 있겠죠. 카카오 페이가 붙는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지금 더 당장 돈 되는 거는 저거겠죠. 그러니까 퀵 같은 거 전화해서 부르기 고 어디다 부르지? 싼 데가 어디지? 이랬는데 만약에 카카오 퀵이 된다라면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이 카카오 대리운전, 이 대리운전은 술을 먹고 나면 술을 많이 드시나요? 저는 술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저도 술 정말 안 좋아합니다. 정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술을 안 좋아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인유가 하나도 안 들리네요. 술을 제가 안 좋아한다는 거를 알고 계실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술을 안 좋아한다니까 거짓말이라고, 자꾸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네요. 지금 보게 되면, 술을 먹고 나면, 많이 취하고 나면, 대리운전 어디다 불러야 될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뭐 쭉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건 그런 거밖에 없어요. 또 차에.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쭉쭉 이런 거밖에 이제 기억이 안 난단 말이죠. 근데 카카오로 만약에 한다. 그럼 카카오톡 들어가서 그냥 하면 되니까, 부르면 되니까 이거 매우 편한 거거든요. 왜냐면 술 먹고 나면 기억 안 나요. 뭐 대리운전 전화번호 어디다 기억했는지도 전화하기도 귀찮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리가 문제가 뭐냐면 이 대리 문제가 뭐냐면 대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차가 있습니다. 어딘데요? 오세요. 근데 이게 김기사하고 같이 연동이 되면 매우 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내비게이션에 대한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중요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이제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카카오 택시에 대한 쪽을 김기사 인수를 통해서 빠르게 안착을 시키면서 일단 시장에서 어떤 그 가능성에 대한 쪽을 좀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어떤 텐센트 올해 들어서 텐센트의 주가의 흐름과 다음 카카오 거꾸로 갔거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의 주가 올라가는데 페이스북은 좀 텐센트는 텐센트가 그렇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페이스북이 어쨌든 간에 페이스북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데 다음 카카오만 밀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또 이 카카오 택시가 잘 되고 있는 것도 맞지만 네네. 제 기준에서 보면 네네. 쓸데없는 사업들을 이제 하나둘씩 정리해 나가는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동안 돈만 들고 네. 그다음에 마케팅비까지 들여서 뭐 쓸데없이 돈만 써왔던 그런 사업들을 정리하고 네. 돈이 되는 사업으로 집중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은 있다. 다만 한국에서 지배적 사업자의 밸류에이션과 네네.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쵸. 그 사업자의 밸류에이션이 같아야 되느냐? 저는 네. 그 부분에선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처음에 이제 다음 카카오 평가할 때 전부 다 뭐 텐센트의 밸류에이션이 얼마니까 그 정도 가야 된다라는 네네. 뭐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지배적인 사업자가 되면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추가적으로 더 플러스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글로벌리한 사업자들의 밸류에이션과 같다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김범수 의장 어쨌든 간에 김범수 의장이 중국에서 태어나서 사업했으면 그러니까 한국이 대상이 아니고 중국의 대상에서 태어났었어요. 원래 위챗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음 카카오톡이 나오고 카카오톡을 어쨌든 간에 그 네이버가 따라해서 일본에서 런칭시킨 거고 그걸 갖다 그대로 베낀 게 위챗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챗은 어쨌든 간에 후발주자였지만 확 그렇게 커졌고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간에 빨리 우리가 사업을 시작을 할 때도 처음부터 이 글로벌한 시각을 갖고 중국을 베이스로 해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플랫폼을 좀 만드는 게 여기에는 이제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는 지금 1부에서 이제 핀테크에 대해서 이제 저거 얘기해 보다 보니까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2부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2부에서 지금 메이저 리포트에서 이제 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카로 이제 미래가 보인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 주도하는 시장의 새로운 질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것 중에 하나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